근데 지금은 실물하고 제가 보니까 괴리가 너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테이퍼링 하면은 지금 아니다 그러는데 저는 충격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온다. 예, 저는 단기적으로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된다. 예, 조금 늘리면은 네. 자,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버블과 같은 위기 신호 속에서도 유망한 투자 업종이라고 제가 여쭤보면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그런 섹터들을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꾸준히 그 성장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계속 정부가 탄소 제로로 가면서 그쪽은 산업 계속 육성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네. 뭐 건강 관련 산업은 계속 성장 산업이다. 네. 예, 그리고 저는 금도 조금 투자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금이요? 예. 오렌 버핏은 그 버크셔스의 찰리 먼거와 같이 금은 투자하지 말자라는 식의 멘트를 남긴 적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분이 저 금은 알을 낳지 않는 암탉이라고 그랬죠. 네. 우리가 이제 채권 사면 이자가 나오고 네. 주식 사면 배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금은 이자도 배당도 없는 거예요. 네. 단 시대 차익만 누릴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에는 네. 뭐 자산 중에 많이는 가질 필요가 없는데요. 한 네. 5 내지 10% 정도는 그래도 금을 보유하는 게 저는 괜찮을 것 같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네. 네, 저는 뭐 아주 장기적으로는 네. 달러 가치가 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 미국 경제 불균형이 워낙 심화되고 있어요. 네. 미국 사람들이 지금 돈 빌려서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거든요. 네. 이 저 100달러 지폐 찍어내는데 비용이 작게는 20센트, 많게는 40센트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미국 사람들이 뭐 20, 40센트 비용 들어가지고 100달러 지폐를 찍어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전 세계 중국서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네. 뭐 세계 시장에서 경찰 노릇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대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올 1사분기 기준 보니까 14조 3천억 달러, 네. GDP 대비 63%거든요. 네. 저는 머지않아 무디스 같은 신용평가 회사들이 네. 미국 국가 신용 등급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그 중앙은행이 예를 들어서 2000년에는 네. 저 애완 보유액 중 달러 비중이 한 71%였어요. 네. 근데 최근에 59%로 줄어들었거든요. 네. 이 달러를 갈수록 미국 그렇게 부채가 늘어나니까 이걸 믿기 힘들다는 것이죠. 네, 저는 그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왜 등장하고 또 거래가 되느냐. 그거는 각국 정부가 돈 너무 많이 풀고 특히 미국이 돈 많이 풀고 네. 이 달러라는 돈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은가 그 신뢰도가 계속 좀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도 등장했고 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금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네. 뭐 오렌 버핏이 이야기한 것처럼 금은 알을 낳지 않은 암탉이니까 절대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는데요. 네, 그래도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은 아주 장기적인 이야기입니다. 금값은 상대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한 5 내지 10%. 네.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뭐 직장에 다닌다면은 뭐 승진하고 계속 연봉 오르고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자산 오르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삶을 모든 걸 오르는 데다 걸고 살고 있죠. 네, 그런데 네, 세상 돌아가는 거 가만히 보니까 네. 리스크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리스크 관리도 부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가 저는 금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5년 달러 가치의 전망은 좀 하향세를 갈 수 있다는 예, 얘기인 그렇습니다. 것이죠. 근데 보통 위기가 오면 항상 좀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는 게 맞지 않나요? 일시적으로 위기가 오면 달러 가치가 일시적으로 올라요. 네. 네, 그런데 또 위기가 지나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 달러 가치하고 가장 관계가 높은 게 네. 미국 경제, 미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거든요. 네. 이게 2000년대 한 32%까지 갔다가요. 네. 작년에 그 25% 줄어들었거든요. 네. 근데 IMF가 얼마 전에 전망해놨는데 2026년까지 전망해놨는데요. 미국 비중이 22%로 더 축소된다는 겁니다. 네. 미국 비중 축소라는 거는 미 달러 가치 하락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요새 좀 오르고 있고 또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 일시적으로 오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또 그게 조금 지나고 나면은 추세적으로는 네. 하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산을 등산으로 내려오면은 작은 언덕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기 갔을 때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 그게 달러 가치가 오른 작은 언덕이고요. 네. 계속 장기적으로는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게 사실 지금 이제 벌써 9월이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이제 4분기 남았지 않습니까? 예. 하반기에 우리 주식시장의 우리 포트폴리오는 좀 어떻게 좀 정비하고 어떻게 좀 대응해야 할까요?
뭐 아까 전에 말씀해주신 뭐 그린 뭐 뉴딜이라든가 전기차 뭐 이런 쪽 섹터들만 다 모아두면 고 그다음에 뭐 금이라든가 이런 거 좀 사두면 되는 걸까요? 저는 단기적으로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된다. 예, 조금 늘리면은 네,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언제든지 그렇죠. 올해도 오고 내년에도 오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은 수익률보다는 네,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 네, 현금이 있어야 자산가격이 떨어질 때 네, 주식이든지 자산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큰 폭의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데 그래도 뭐 주식 같은 거 산다 손해보는 게 네, 뭐 실질금리 마이너스 2% 손해가 그게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뭐 실질금리 측면에서 마이너스 2%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일부 가지고는 있어야 되는데 네. 일부는 지금 현금 비중을 조금 과거보다는 정상시기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 이거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우리가 배당 투자 같은 거는 꼭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 배당 수익률이 2%가 좀 넘는데요. 지금 은행 금리가 1% 안팎이니까 네. 뭐 배당 투자는 꼭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그 좋은 기업들이 배당 수익률이 4 내지 5%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KT 같은 기업도 배당 수익률이 뭐 4 내지 5%거든요. 네. 저는 뭐 삼성전자, 현대차, 뭐 포스코, KT 이런 임직원들을 강의할 기회가 있으면요. 월급 받아가지고 은행에다 넣지 말고 그 돈 가지고 매월 받을 때마다 당신 내서 주식 사가지고 배당 받으시라. 그게 훨씬 더 나은 시대다. 이런 이야기를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사시면 안 되고요. 그냥 월급 받을 때 우리가 은행에 적립식으로 저축하지 않습니까? 월급 받을 때마다 일정 부분 자기 회사 주식을 사가지고 배당 받는 게 훨씬 나은 시대라는 거죠. 저는 은행 섹터를 정말 투자를 못 하겠는 게 네. 이제 많은 투자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은행 섹터는 이제 성장 산업이 아니니까 투자하기에 좀 선호되진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걸 넘어서 이제 많은 투자 전문가분들 얘기를 들으면 예금을 못 하겠어요. 예를 들면 국민은행 예금할 바에 국민은행 주식을 사라고 대부분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네. 사실 우리나라 은행주 네. PBR, PER 굉장히 낮거든요. 네. 네,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정부가 네. 규제하기 때문이지 그쵸. 않습니까? 뭐 배당성이 몇 % 이상 넘어가지 마라. 네. 뭐 규제하기 때문에 은행주 주가는 그렇게 많이 못 오를 텐데요. 네. 근데 주가가 낮으니까 배당 수익률은 높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KB 국민은행 직원들도 네. 그냥 월급 받아가지고 네. 자기 은행 저축성예금 든 것보다는 자기 은행 주식 사가지고 배당 받는 게 더 낫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주가라는 게 항상 변동성이 심하고 그러니까 한 번에 사지 마시고 지금 사는 시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매달 조금씩 사든지 적립식으로. 아니면은 지금 현금 비중 좀 늘려놨다가 네. 떨어질 때 비중을 많이 늘리는지. 사실 적립식으로 사면 그 가격에 대한 조금 변동성에 대한 해지가 좀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적립식이 가장 바람직하죠. 그리고 지금 이 그래프에서도 아까 보여주신 건데 이 부채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채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 뭔가 위험한 신호가 올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 건데 네. 부채에 대한 사이클은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국면별로도 책에 보니까 좀 특징이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채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장하려면 돈 빌려가지고 투자해야 되죠. 그렇죠. 내 혼자 내 돈만으로는 불가능하죠. 예. 그래서 경제 성장 초기에는 부채가 있어야 되고요. 네. 네, 부채 증가율보다 경제 성장이 더 높습니다. 네. 경제 성장이 높으면은 부채 얻어가지고 부채라는 것은 한마디로 언젠가는 원리금을 상환해야 된다는 게 네. 빚이죠. 그렇죠. 그게 경제가 성장하고 내가 돈을 빌렸었는데 내 소득이 더 늘어나면은 네. 그 이자도 갚고 빚도 갚을 수가 있거든요. 네. 아주 좋죠. 이게 초기예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경제가 성장하고 나오면은 자산 가격이 굉장히 낙관적으로 많이 올라 버려요. 네. 그때 사람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네. 자산을 사죠. 네. 지금이 그 단계라는 거죠. 네. 지금 우리나라도 뭐 신용융자가 뭐 25조다. 특히 미국은 8천억 달러 이상이 네. 신용융자거든요. 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돈을 빌려가지고 네. 주식 자산을 삽니다. 네. 이때가 이제 부채 사이클의 정점이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경제가 먼저 둔하게 되기 네. 시작할 조짐이 나타나고 자산 가격이 폭락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때는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때 부채 문제가 터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은 네. 좀 경제가 좋고 자산 가격이 오르니까
돈을 빌려가지고 자산을 사는 네. 그 부채 사이클에서 이 학장에서 마지막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을 향해 좀 가고 있는 지점인 건가요? 아니면 진짜 거의 뭐 정점에 왔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거의 정점에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누구도 그 시점을 파악할 수가 없죠. 그쵸. 그래서 제가 좀 간접적으로 드릴 말씀은 파티는 즐기기는 즐기시되 네. 출구 옆에서 즐기시라고.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네. 근데 제가 생각에는 거의 그 터질 시점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언제 터지느냐. 그 레이 달리오라는 분이 있습니다. 헤지펀드가 브리지워터 CEO인데요. 이분 보면은 정말 그 자산을 운용하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세계적으로 뭐 엄청나신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과거 2기 사례 때 한 7가지 지표를 사용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신호가 나오면은 조심해라. 뭐 대폭락전에 나타나는 징조 같은 거죠. 예. 그 바로 직전인데요. 뭐 첫 번째로 전통적 지표에 비해서 뭐 자산가액 가대평가됐을 때, 그래서 뭐 버핏 지수라고 GDP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많을 때, 그다음에 PER, PR이 많을 때, 그다음에 사람들이 돈 빌려가지고 자산을 살 때, 둘 다 해당되네요. 그다음에 어디 가나 자산 가격 이야기를 할 때. 지금 그래서 어디 가나 하고 있죠. 어딜 가나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뭐 아주 난립니다. 제가 또 다음 주에는 또 아주 뭐 공영방송 어르신들이 많이 보는 그 프로그램에서 그런 이야기 좀 하라고 그래가지고 나가는데요. 지금 어르신들까지 주식에 관심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디 가나 주식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혹시라도 통화 긴축이 자산 가격 거품을 깨뜨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올 시점이 위험한 시점이라고 그러죠. 근데 지금 우리 계속 미국 테이퍼링은 언제 하느냐, 미국 금리 인상 언제 하느냐, 이걸 늘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 이런 우려가 나오고 시차는 있지만 그 다음에 자산가격 거품이 붕괴됐다. 이게 레이 달리오의 주장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여러 가지 보면은 지금이 거의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테이퍼링 얘기를 우리가 언제 한 3월, 4월부터 계속 조금씩 들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다 반영됐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크게 걱정할 거 아니다. 이미 지금 주가에 다 반영됐어. 이런 얘기 들리는데 교수님은 그게 좀 그쪽을 안 보신다는 의미신 거죠? 그래서 과거에 테이퍼 텐드럼이라고 그러나요? 뭐 발작이라고 한 번 있었죠. 버냉키 의장 때. 그래서 아마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때 2014년에 미국이 그 테이퍼링을 단행했거든요. 그때 한 석 달 동안 주가가 뭐 한 6 내지 10% 국가에 따라서지만 이 정도 떨어져서 큰 폭 조정은 아니죠.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점은 그때는 주가가 가대평가 안 됐었어요. 제가 앞서 그 일평균 수출금하고 우리 주가하고 비교했지만은 그때는 이렇게 주가가 실물하고 괴리가 벌어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실물하고 제가 보니까 괴리가 너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테이퍼링 하면은 지금 아니다 그러는데 저는 충격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온다.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 시점이 저는 머지 않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게 9월 21일, 22일 미국에서 연방 공개 시장 FOMC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나라는 그 추석 연휴예요. 물론 23일 날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발표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23일부터 다시 그 주식시장이 개장을 하거든요. 관심 한번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추석 때면 추석 연휴가 좀 길기 때문에 그 기회비용 때문에 좀 주식시장이 우리 한국 주식이 살짝 빠지기도 하잖아요. 뭐 그거는 약간 계절 효과인데 있는데 뭐 그것보다는 이번에 그 미국의 테이퍼링, 연방 FOMC, 그다음에 이번 FOMC가 더 중요한 거는 경제 성장률, 물가상 실업률 다시 전망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점도표를 수정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6월보다 이 점들이 좀 위에 찍혀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 생각보다는 조금 더 큰 충격을 줄 수도 있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제 주식시장이 뭐 떨어진다면 나중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 좀 매수기에는 좀 언제쯤 올까요? 뭐 언제 타이밍은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어떤 징조 뭔가를 발견했을 때 좀 들어가야 될까요? 주가가 이제 충분히 많이 떨어졌다. 저는 뭐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네. 제가 주가의 장기 추세선을 그리거든요. 네. 추세선 그래가지고 그 추세에서 한 15% 이하로 떨어지면 무조건 주식시장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추세에서 10%, 15% 이상 올라가면은 비중을 줄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통계적 기법으로 HP 필터라고 그러는데요. 그 추세가 있는데 그 추세에서 뭐 15% 정도 떨어지면은 네. 그때 그 주식을 사야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투자 관련된 조언 하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좋은 주식 오래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네. 제가 증권회사 근무하면서 깨달은 건 주식에서 돈 벌려면 그냥 좋은 주식 사가지고 오래 가지고 있는 거다. 트레이딩 하지 말고. 예. 근데 작년에 보니까요. 제가 그 두 증권회사 자료를 모 방송국에서 저한테 주고 네. 분석 한번 해달라 방송하려 한다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20, 30대 수익률이 제일 낮더라고요. 아, 그렇죠. 낮다는 얘기죠. 예. 근데 왜 낮은가? 네. 단기 투자하셨고요. 맞아. 특히 그다음에- 남자, 20대 남자. 예. 그리고 왜 이분들이 단기 투자했는가 그 분석해 봤을 때 신용융자를 많이 썼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20, 30대는 축적된 금융자산이 적지 않습니까? 적죠. 그러니까 적은 돈이니까 뭐 벌어봤자 네. 금액은 별로 안 늘어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금액을 늘리기 위해서 돈을 빌려 쓰는데 단기적으로 빨리 갚아야 되는 돈들을. 그 증권사에서 신용융자 해더라도 네. 뭐 장기 빌려주는 거 아니거든요. 네. 뭐 작게는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 뭐 9개월짜리도 있는데 네. 그렇게 단기로 빌리니까 네. 단기 투자할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아까 저 박영옥 씨 네네. 그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좀 멀리 보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장기 투자 그래서 농부 투자자로 이야기하는데 네. 그러니까 주가는 장기적으로 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멀리 내다보고 아마 지금 우리 20, 30대는 지금 평균 그 수명이 계속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100세까지 사실 거예요. 네. 100세까지 주식 투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그때는 저는 금리는 0%갈 거니까 네. 주식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멀리 내다보고 네. 그리고 그 박영욱 씨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적은 돈이 그렇게 큰 돈이 됐거든요. 네. 너무 짧은 시간 너무 서둘지 네. 말자. 좀 멀리 보고 투자를 하자. 음.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우선 일하면서 네. 근로소득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은행에다 예금하면 어떻습니까? 1년에 1억 예금했다고 그래도 한 달에 이자 소득이 10만 원도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 벌면은 금융자산 1억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은 현금 흐름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든 일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어야 돼요. 이런 저금리 시대는. 네. 멀리 내다보고요. 네. 그리고 요새 그 젊은 분들 보면 참 공부 많이 하고 기업 분석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렇게 하면은 네.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한 가지 제가 투자 조언을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작년 초부터 주식 관련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올렸거든요. 굉장히 많은 고수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주식시장을 보니까 주식시장이 이게 참 떨어지고 오르는 거를 맞춘다라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예, 그렇죠. 변동성만큼 내 마음도 너무 흔들리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차라리 이게 주식이 오르고 떨어지는 거는 잘 모르겠고 나는 이게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는 주식 그리고 상장 폐지 당하지 않을 것 같은 조건 이런 거 몇 가지를 보고 그냥 오르든 떨어지든 나는 내가 돈이 모이면 계속 자산을 모으자. 어쨌든 주식은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까지는 뭐 단기적으로는 급락하고 할 수도 있겠지. 내가 당장 필요하지 않은 돈 몇 년 정도 안 차도 되는 돈이니까 나는 우상향할 거라 믿고 그런 주식들 좀 모아가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좀 단편적으로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은 생각이십니다. 한국 주식도 우상향할 거라고 우상향합니다. 보세요, 결국에는? 결국은 뭐 우리나라 주가도 뭐 세계 주가도 결국 경제가 성장한 그 이상으로 주가는 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명목 GDP 성장률보다가 코스피 상승률 보면은 1 내지 2% 정도, 1 내지 2%포인트 정도 높아요. 아, 장기적 주가는 명목 GDP 이상으로 오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일본식 그 디플레이션을 가려면은 상당히 멀었거든요. 우리 경제 꾸준히 성장합니다. 그만큼 주가는 오른다는 거죠. 교수님 책에 보니까 1981년에서 2019년 통계 명목 GDP 성장률이 분기 평균 10.6%인데 코스피 상승률이 이제 동기간 12.9%. 그만큼 주가는 오르거든요. 그래서 오래 가지고 계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잠재 GDP 성장률이 지금 앞으로 5년, 뭐 10년 한 3% 안팎일 거예요. 주식시장 기대 수익률이 한 5% 정도로
낮추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매년 5% 정도 벌면은 잘 네. 번다. 네. 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좀 현금 좀 보유하고 있다가 주가 많이 떨어졌을 때 사고. 지금 국민연금이 지금 주식 투자해가지고 88년부터 작년까지 보니까 연평균 수익률이 10%가 넘거든요. 네. 굉장히 높은 수익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국민연금 펀드 매니저들이 운용을 잘했었냐? 뭐 그것도 있지만은 국민연금이 현금 흐름이 계속 있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그렇죠. 월급 받을 때마다 국민연금 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 같은 데는 주가가 폭락하면은 주식 비중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 주식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사고. 살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좋은 것은 살 돈이 있다는 거죠. 계속 그렇죠. 돈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계속 안 들어오죠. 계속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계속 일을 하셔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근로소득이 중요하다. 근로소득 계속 하면 생활비 뭐 쓰고 나머지는 소득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로 떨어졌을 때 많이 사고, 투자소득. 예, 그때 이제 돈도 또 빌려가지고도 네. 예,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든 일하는 게 네. 예, 굉장히 소득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만의 혹시 결코 타협하지 않는 나만의 투자 원칙을 한번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까 합니다. 예, 저는 제가 지금 우리 김 작가님하고 네. 1시간 가까이 이상 말씀하는 네, 것 지금 같은데. 한 1시간 한 30분 됐습니다. 아, 이렇게 많이 됐습니다. 저희 근데 여기 촬영장에 그 카지노처럼 암막 커튼을 쳐놔서 아. 그 바깥에 날씨가 바뀌는 걸 모르다 보니까 시간이 잘 갑니다. 예. 지금. 근데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네. 자기가 잘하는 것만 투자해라. 자기가 모르는 거 절대 투자하지 말자. 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뭐 잘 알고는 있지 않지만 제가 잘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개별 종목보다는 ETF를 많이 투자해요. 네. 예, 제가 거시경제의 흐름을 계속 공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이 좋게 나오면은 네. 때로는 레버리지 ETF 오르는 것도 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잘하는 거는 예,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경기 국면이기 때문에 네. 예, 저는 그것만 예, 하신다. 그걸 주로 유사합니다. 물론 그 종목도 조금 네. 비중을 느끼는 건데 그래서 제가 종목 사가지고 별로 크게 성공한 적은 없어요. 이렇게 후배들 애널리스트 뭐 주변 사람들 만나보다 보면은 야, 이 종목 참 좋다. 네. 물론 그 종목이 오를 수도 있지만은 네. 남의 이야기 듣고 별로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네. 정말 자기가 잘하는 것만 투자하자.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교수님과의 사실 1시간 반 정도 인터뷰에서 가장 이제 재밌었던 시간은 이제 교수님 사모님께서 교수님 말씀을 안 듣고 삼성전자였다라는 게 뭔가 너무 아이러니하기도 뭔가 참 이 가족이라는 거는 이 전문가의 말도 듣게 하기 참 힘들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뭐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제가 뭐 집안에서 신뢰를 많이 잃었기 때문이죠. 자, 김작가 TV에 처음 나오셨는데 어쨌든 요즘 주식시장 자체가 작년과는 다르게 너무 참 힘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에게 뭔가 투자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뭐 조언이라든가 응원이라든가 뭐 마지막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었으니 꼭 주식 투자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주식이라는 게 공부한 만큼 그만큼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네. 실력 장세라고 어떤 분이 그러던데 뭐 장이 좋든 나쁘든 네. 예, 정말 오르는 종목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공부하시면은 그만큼 수익을 내리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 후배 가수 한 분이 있는데요. 네. 이분은 자기 직업이 너무 좋대요. 예, 막 가까운 형제들이 전부 의사신가 봐요. 네. 근데 치과 의사들은 치과 의사를 해야 되고 네. 내과 의사는 내과 의사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직업 바꾸기 쉽지 않거든요. 네네. 근데 자기는 삼성전자가 좋으면 삼성전자 주식 사가지고 삼성전자 명목상 대표가 돼보는 거고 네. 바이오 주식, 뭐 철강주가 좋다면은 그 주식 사가지고 늘 직업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주식시장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는 네, 그분은 애널리스트를 했고요. 펀드 매니저를 했어요. 네. 공부를 했다는 것이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산업, 저 산업, 이 기업, 저 기업 옮겨 다닐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주식은 해야 되고요. 100세까지 주식하면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부한 만큼 그렇죠. 그만큼 실제 수익률이 높을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의 그 말씀하신 투자 공부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시간이 괜찮으시면 요 얼마 전에 출간하신 그레이트 리셋 보시면서 여러분의 투자 실력을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김유익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